저희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한 10분 뒤에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추경의 필요성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설명, 그다음에 이제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내용이 담길 것 같고 이제 국회의장과 환담을 할 것 같아요. 하고 나서 시정연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글쎄요, 첫 시정연설입니다. 오늘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새 정부의 첫 국회 연설이거든요. 새 예. 정부의 새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환영하고 나름대로 축하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추경 연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약간 김민석 돌발 변수가 좀 생겼거든요. 어제 사실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오늘 어떤 형태로 조금 항의 내지 할 표시를 할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라는 그쵸. 그런 피켓팅 시를 대통령이 나중에 입장할 때 그걸 텐더홀 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아마 김민석 아마 총리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라는 그런 피켓팅 시위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예. 국민의힘의 그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가 충분히 경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나름대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사가 지명이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제고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때 답변하시기를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소명될 거라고 했는데 아마 이틀간의 어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봤을 때 그것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대충 말로 떼우는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아마 국민의힘이 아마 항의 표시를 할 걸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조금 이채로운 상황 환경에 하나 보니까 대통령 입장하실 때 정문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나온 정청래 의원이 아마 그 입장에 있어서 벌써 이렇게 나름대로 벌써 뭐 득표 활동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상당히 조금 이채롭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조금 전 모습에 대한 부분도 해석을 해주셨고 짚어주신 게 일단은 뭐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약간 분위기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갖고 오늘 지금 그 국회 나들이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최단기 내에 국회 시정연설하러 온 셈이거든요. 지금 취임한 지 오늘이 딱 22일째 되는 날인데, 23일째 되는 날이군요.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 짧은 시간 안에 추경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회 온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단기입니다. 그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갖고 지금 이 국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의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추경만 통과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야당과의 소통 그리고 포용 그래서 통합까지 하겠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오늘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당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이번 시정연설을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방금 뭐 언급하신 것처럼 뭐 지금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뭐 지금 민주당의 수뇌부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전당대회라는 그 측면보다는 사실은 이 지금 바로 직전까지 같은 이 국회라는 공간 안에서 같이 이 어깨를 맞대고 새 정부 출범을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환영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지금 놓고 있습니다만 예.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국회의장단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 예. 모두를 지금도 환담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서 언급하셨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야당의 뭐 그런 상황을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야당이 뭐 이렇게 어떤 식의 그 액션을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지금 정부 취임한 지 아예 한 달이 안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 의욕을 갖고 놓은 만큼 무조건적인 뭐 반대 피켓팅 시위보다는 일단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으로 저는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환담을 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관련한 인사들, 여야 인사들의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좌측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모습 순서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과연 추경 연설에서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단순히 이제 추경 협조를 구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협치와 관련된 부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좀 어떤 내용 담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께서 우리 그 취임 일성에서 나왔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계엄과 대통령의 탄핵으로 위기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떤 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 외교, 안보 전체가 위기의 상황에 빠졌는데 새 정부가 들어온 만큼 이젠 여야가 힘을 합쳐서 통합과 협치로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장 큰 어떤 국정의 방향인 걸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아마 추경 시정에서는 아무래도 추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30조 원의 슈퍼 추경이 왜 지금 시점에 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나름대로 돈 가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의를 구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그동안 민생지원금, 특히 소비 쿠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추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생산적인 그런 추경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소비 진작만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소비 쿠폰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아마 경기를 일시적으로 반등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에게도 가서 어떤 장사가 조금 들썩들썩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한국 경제가 큰 틀에서는 저성장의 어떤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소비 쿠폰의 유효 기한이 끝나는 4개월 뒤가 되면 다시 또 이게 경기 침체가 되고 어떤 소비가 떨어지는 그런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비 쿠폰에 대한 금단 현상이 좀 생겨요. 우리가 술, 담배를 끊었을 때 어떤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4개월 뒤에 그러면 한국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 그럼 그때 다시 또 소비 쿠폰을 또 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보면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내세운 이 슈퍼 추경이 나름대로 슈퍼 추경만으로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표 경제 정책이 뭐냐? 앞으로 대한민국 5년 이끌어 나갈 이재명표 대한민국 경제 청사진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켜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보면 11개 정도의 어떤 정부 부처에 대한 후보자를 임명도 하고 지정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도 아직 임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친기업 정책 또는 산업 정책을 주관할 산업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했고 특히 최근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벌써 진보 정권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약간 폭등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지금 임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경제 그리고 어떤 부동산 그리고 산업정책에 관련된 핵심 장관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대통령께서 어떠한 내용으로 좀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추가할 것은 아마 얼마 전에 이제 G7 정상회의를 다녀왔기 때문에 G7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가 정상화됐다는 부분들을 국제사회에 알렸다는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아마 국회와 국민에게 아마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뭐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국무위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등의 모습도 보였는데 인선과 관련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국외 정세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앞서 뭐 언급한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부분에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뭐 지금 추경에 관련된 지금 시정 연설을 하는 만큼 추경에다 아마 초점이 저는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30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만 그러나 아마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30조 5천억 전부다가 아니라 이 소위 말하는 세입 경쟁을 통해서 10조 2천억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깎아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20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국가 재정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는
19조 8천억 정도의 그러니까 뭐 그것이 작은 건 아닙니다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30조니까 30조만큼 다 국채를 발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대규모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그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부분을 아마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도 사실 뭐 35조 추경을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을 부양시키기 위한 마중물 노릇을 하기 위해서라도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지역 화폐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정 기간 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역 사회 내에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성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도 아마 강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의 그러니까 대화 관계가 특히 국회와의 관계가 일종의 소통과 통합을 포용을 통한 통합이라는 부분도 아마 상당히 강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기타 현안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앞서 이야기하셨던 이번 그 G7 정상회담을 갔다 온 나름대로 소회 이 정도를 곁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적이 나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는 하지만 이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제 지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이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그것이 결국은 개인, 그러니까 돈이 여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쟁여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금 지역 단위의 이거 소비 쿠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기한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쓸 경우에는 결국 안 쓴 사람은 손해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경기를 윤활하게 돌아가는데 상당히 경기를 그러니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철학이 기본소득, 기본사회였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서 지금 이 민생 회복 쿠폰도 소위 말하는 보편 지급의 바탕에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취약계층한테는 더 많이 주는 그런 식의 이 보편 플러스 또 선별 지급이라는 나름대로의 그런 포퓰리즘에 대한 그런 이 지적을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10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원들도 이제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들어와서 착석을 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들 과 함께 또 여야 원내대표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제 환담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시정 연설을 하는 것이고 지금 국회의장실에 있는 이제 여야 이제 수뇌부들과도의 만남을 봐서도 그렇지만 야당과의 만남과 접촉도 사실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일단 저는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야 또는 야당의 지도부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또는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대통령의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면 야당의 의견을 조금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돼야 되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지금 민주당, 특히 집권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7석밖에 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사실은 어떤 대여 견제 또는 대행정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름대로 아마 지난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했을 때 보면 나름대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그때 아마 대통령이 국회 청문을 지켜보자 일단 추경은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냥 대통령의 말씀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원내대표 회동도 보면 평행성 회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특히 김영배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그 웃지 않고 굉장히 굳은 얼굴 앉아 있다는 건 어제까지 진행됐던 김민석 아마 우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자체가 파행이 됐고
아마 앞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뭐 새 정부의 어떤 조각 인선에 있어서도 아마 대통령께서 계속적으로 그냥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야당의 그러니까 야당을 좀 배려하고 야당을 좀 존중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협치가 되어야 저는 조금 나름대로 대통령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통합이나 협치의 어떤 진정성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시정 연설을 하는 도중에 이제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지는 아직 저희도 모릅니다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앞서서도 짚어주셨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꾸준히 어쨌든 야당과의 이제 만남이라던가 소통을 계속 하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조금 더 들어주려는, 배려하려는 모습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뭐 어떤 식으로 야당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취임한 당일날 물론 국회의장이 초청을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 바로 이렇게 사랑제에서 지금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회동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G7 정상회의 다녀오고 난 뒤에서 참모들이 7월 초에 아마 야당과의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했을 때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거 있는데 뭐 그걸 굳이 시간을 그렇게 미룰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또 만났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오늘 지금 한담장에 제가 봤을 때 특기할 부분이 네. 저 자리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안 보여요. 지금 안 나와 계시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오늘 이 추경 그 대통령의 그 연설에 그러니까 이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예, 그 그래서, 의원총회 의원총회가 때문에 지금 못 온 것 같기도 하고요. 길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그때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야당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국회에 나들인데 첫 지금 소위 말해서 상견례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라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 논의 자체가 좀 길어졌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제 기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잠시만요. 우원식 국회의장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첫 연설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있는 대통령 시정 연설입니다. 오늘 대통령 시정 연설이 국회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제부터 상임위 예비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이 시급한 만큼 여야 정당에 오늘까지 예결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속히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밀도 있고 원만하게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선출과 총리 인준도 중요합니다. 여야 간의 신속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잠시 후 대통령께서 입장하여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원식 지금 원내대표의 대통령께서 발언 입장하고 계십니다. 들어보셨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와 또 악수를 나누면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연설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설명 또 뭐 당부 이런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민수 의원과도 잠시 악수를 나누고 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립박수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회에 도착한 후에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들과 환담을 가졌고요. 이제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고 현재는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환영을 받고 있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의원들이 악수를 하고 또 박수를 건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고요. 자리로 가게 되면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지만 이 외에도 또 다른 이제 메시지가 있을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시정연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님과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하게 완료하여 기후위기와 R200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응이 없는데 이러면서 좀 쑥스러우니까.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또는 특정한 소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합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보지 않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는 우리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그런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건물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 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 일로입니다. 올해 1분기 정부 소비, 민간 소비, 설비 투자, 건설 투자가 모두 역성장했습니다. 즉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합니다.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입니다.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의 취약성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의 이스라엘, 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합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 경정 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편성해서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비 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1인당 15만 원씩을 받으시되 형편과 지역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해서 할인율을 인상하고 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방을 더 지원한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해서 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 이자를 추가 감면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서 폐업 지원금도 인상합니다. 구직급여와 국민 취업 지원제도 확대 등 고용 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10조 3천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추진해서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을 반영했습니다.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과 24년 이 두 해 동안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됩니다. 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에 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든든한 민생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실용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약 20분 정도 진행이 된 시정연설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아무래도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또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는데요. 예, 지금 야당 의원이 있는 자리 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쪽으로 이제 내려왔는데요.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 쪽을 찾아가서 직접 인사를 하고 악수를 건네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 시정연설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어려운 자리 함께해줘서 고맙다라는 말로 이 시정연설을 마무리했고요. 협력을 부탁한다. 이 부분으로 연설을 마무리했는데 직접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 있는 자리로 찾아가서 먼저 악수를 건네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20분 정도 시정연설을 진행을 했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입장을 했는데 지금 퇴장을 할 때는 야당 의원들이 있는 쪽으로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도 일어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를 주고받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추경과 관련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추경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의견을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 본회의장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 전에 대담을 할 때 오늘 야당 의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근데 뭐 말씀하셨던 뭐 피켓이라든가 뭐 야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진 않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쪽을 이제 많이 바라보는 것들이 저희 화면에 잡혔고 이제 퇴장할 때도 일부러 저쪽을 좀 찾아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라고 좀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까? 뭐 나름대로 뭐 대통령께서 상당히 조금 야당을 배려하고 좀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그 오늘도 시정연설을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박수 소리가 나올 때 굳이 뭐 국민의힘에서는 반응이 없으니까 예.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번 추경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애당초부터 그냥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조금 불필요하게 조금 국민의힘을 자극하는 그런 또 단어들은 또 쓰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큰 틀에서는 아마 이번에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여야가 힘을 합쳐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하면서도 한편으로 볼 때 그냥 이재명 대통령 그 특유의 화법이 조금 남아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전히 이제 퇴장을 하기에 앞서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맨 뒷줄에 있었던 김용태 의원, 권성동 의원, 나경원, 윤상현 의원과도 일일이 좀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장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할 때는 뭐 중앙 통로로 입장을 했기 때문에 중앙 통로에는 제1당이 앉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했습니다만 그 시간에 이제 야당에서 특히 국민의힘은 착석한 상태로 대통령을 맞이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큰절을 한 쪽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큰절을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 특기할 부분이 이 시정 연설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또 어느 방향으로 인사를 절을 했냐면 또 역시 국민의힘 쪽으로 인사를 했어요. 예.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뭐 특기할 만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제가 예측했던 대로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뭐 지금 뭐 소통과 통합 의지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하게 대하기보다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피켓이나 그런 그러니까 좀 볼썽사나운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고 나름대로 차분한 대응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자. 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퇴장을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쪽을 통로로 가서
가니까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서 악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또 하나 특별한 대목은 이 뒤쪽으로 와서 국민의힘 지도부들하고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하고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어깨를 툭 치는 장면이 나와서요. 그만큼 두 분의 또 이 특별한 인연을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좀 관심이 갔던 부분이 박찬대 전 원내대표랑 정청래 의원이랑 같이 이제 셋이서 악수를 했습니다. 나눴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이제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지금 경쟁이 어쨌든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뭐 그런 부분들을 염두했다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나 또는 정청래 의원도 아마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빠진 그 새 대표의 자리를 굉장히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는 편안하게 지금 이 민주당의 의원들을 좀 만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정청래 의원은 보니까 아마 먼저 아마 대통령이 입장할 때 그 이 본청 앞까지 앞에 나가서 있었어요. 했기 때문에 예. 아마 박찬대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차 싶었을 거라는 좀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당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마음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명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선의의 어떤 경쟁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야당 지금 의원들과 이제 악수를 나누고 있는데 뭐 미묘하게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지금 나누고 조금 있는데 전에 말씀하셨던 권성동 원내대표 어깨를 탁 치는 모습이 지금 또 마침 저희 화면에도 잡혔네요. 조금 전 모습이고요. 계속 네. 말씀 이어가시죠. 지금 이제 야당 중진 의원들과 비교적 좀 긴 시간 어쨌든 대화를 그래도 한두 마디라도 주고받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어깨 툭 쳤는데 무슨 이야기 건넸을까요? 뭐 지난번 취임식 때도 그 권성동 의원이 참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권성동 의원이 당시 영부인하고 좀 외면하는 모습을 나오는 바람에 상당히 또 구설수의 측면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뭐 지금 그 국회에서 다시 또 만난 이 그 두 분의 그 또 각별한 인연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마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그러면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반가운 제스처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장면은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군소정당 의원들하고 잠깐 스탠딩 아마 지금 간담회를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 통로 주변 지금은 또 보니까 이제 또 이 여당의 지도부네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도 보이고요. 대통령께서 아마 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가을에 정기 국회 때 시정연설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지금 또 기다려야 되는 만큼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나름대로 의원들의 또 의지도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제 조금 전 화면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 시간 이제 화면이고요. 의원들과의 인사를 마치고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모습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20여 분간의 첫 시정 연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이제 조금 전 화면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시정 연설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국회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다. 시정연설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의 글쎄요 상임위 배분, 임무 문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크게 걸려 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앞서 강조를 했습니다만 워낙 평행선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그래서 같으세요? 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스트가 법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 그렇죠. 두 자리거든요. 예. 근데 아마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선물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원래 국회 원구성이야 2년마다 돌아가는 부분이 맞긴 하지만 어쨌든 중간에 지금 여야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큰 틀에서는 아마 법사위원장은 아무래도 이재명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준다고 하더라도 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법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그 어떤 법사위원장 그대로 갔대 아마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에 할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아마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7월 4일까지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이번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양보를 해서 전체적인 아마 큰 틀에서의 어떤 균형 내지 아마 협치의 신호탄을 만들려고는 하진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마 대통령이 어떤 뭐 당정 관계에서 수직적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대통령이 주고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큰 틀에서 아마 대통령의 협치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름대로 구현하는 방안으로 아마 이번 추경안을 7월 4일까지 아마 처리를 한다면 그 조건으로 나름대로 예결위원장 정도는 국민에게 양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전망이 해봅니다. 교수님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소통과 야당에 대한 포용을 통한 통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의 시급성도 있긴 합니다만 이것을 갖다가 여당이 단독 과반이라고 해서 그걸 뭐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지렛대로 이용해서 단독 그러니까 표결을 통해서 통과시키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하나와 지금 특위위원장 하나인데 결국은 이것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약간은 그러니까 주고받기식의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지금 그 개혁의 골든 타임이 6개월인데 이 6개월 안에 사실 그 개혁 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직위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내심 국민의힘도 그 민주당이 내놓을 안을 나름대로는 지금 아마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예결위원장을 받기 위한 좀 더 정치적 명분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과 관련된 또 구속 절차 이런 부분들과를 통해 그런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아마 정치적 명분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두 분이 이제 협의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어쨌든 이제 본회의 이후에 여야 지도부들이 다시 만납니다. 오찬회동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 뭐 협의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사실 어제 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을 단독 의결하는 안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까지, 그러니까 시한으로 보면 오늘 오후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오찬회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협의가 결렬됐을 경우에 그 뒤에 따라오는 이 후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 내세우고 있는 어떤 협치나 통합이 계속 큰 틀에서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회 원구성 협상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변화를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만 어쨌든 국회의 역할이 보면 대정부 견제거든요. 대행정부 견제고 어떤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 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역할을 본연으로 하려면 법사위하고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어떤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 지금 당장은 아마 양보를 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오늘 오찬 회동을 통해서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나름대로 아마 통합 내지 협치를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마 구현하는 그런 뭐 바람직한 뭐 합리적인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끊는 것도 국회를 좀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대한 일단 논의를 해보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일단 뭐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조건 그러니까 협치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일 여당인 제1당이고 여당이고 가반의석을 갖고 있는데 이 뭔가 계속적인 양보의 모습보다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건 분명히 아마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이재명 정부의 소통과 협치, 통합, 포용 뭐 이런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그러니까 지금 가볍지 않은 그러니까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당장 뭐 오찬 회동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7월 4일까지 지금 일제 시간이 있는 만큼
아마 그 충분한 그러니까 이 물밑 이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정치적 명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타협선을 저는 찾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결국은 지금 여야 원내대표의 모두의 정치력의 시험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는 아마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조금씩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야당에서의 약간의 뭐랄까요, 뭐 양보라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 부분도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전혀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마 어제 이틀간 정도의 어떤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봤는데 뭐 보통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어떤 궁금증이 해소가 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의혹이 더 쌓이고 궁금증이 더 커지고 오히려 찜찜한 구석이 더 남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민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저는 뭐 김민수 후보자가 나름대로 수입하고 지출이 맞지 않은데 거기에서 비는 8억 원 정도를 뭐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출판 기념이라든가 또는 처갓집에서 지원을 받았다 하는 부분들로 뭐 저는 어느 정도 얘기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들어왔던 현금을 통해서 현금을 가지고 우리 소위 말해서 그 추징금 한 5억 원 정도를 냈다면 그럼 그 현금을 들고 검찰청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들어온 돈 또는 경조사를 통해서 들어온 현금을 어떤 형태로 계좌 이체를 해서 추징금을 납부했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명이 된 게 없고 특히 또 미국 유학 시절에도 보면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어떤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떠나기 전에 전처가 아마 뭐 배추 농사에 투자했는 그 배당을 계속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전처도 지금 어떤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지 않고 또 그 배당금을 줬다는 그 강모 씨라는 회장도 지금 전혀 증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차해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 말씀처럼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이 진리고 그걸 다 믿고 따르라 이런 걸로 됐기 때문에 사실 청문회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는 더는 뭐냐면 그 11명에게서 어떤 뭐 차용을 한 1억 얼마를 했다는데 그걸 만약에 차용인지 아니면 정치 자금인지 좀 불분명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매월 보낸 월 이자 부분을 내는 부분이라도 내면은 그나마 그 부분이 소명할 수 있는데 어제 보면은 김민석 후보자는 모든 것들을 본인 말만 믿으라고 했을 뿐이지 그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일단 오후에 일단 뭐 청문회 보이콧을 했는데 과연 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을지 또는 뭐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인준이 되면은 아마 국회 본회의장 입장에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게 청문회 이틀 내내 보여준 모습은 사실 자료 없는 해명이었다라는 부분이 뭐 교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뭐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인데 사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어제는 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강한 추궁을 했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내가 돌아본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여당일 시절에 당시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그리고 당시 그 후보자들이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민주당에게도 지적되는 부분인 것이죠. 민주당도 당시 윤석열 정권의 첫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였던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때 1000건이 넘는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게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야 모두가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듯이 결국은 자신들이 편한 식으로 지금 이 사안을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에서 여야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그러니까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놓은 소위 말하는 해명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소명까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걸 갖다가 반박할 수 있는
자체 준비된 자료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도덕적인 검증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총리 후보자로서의 능력 검증, 자질 검증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뭐 이 초반에 이 국가 채무율이 얼마 되느냐, 예산 규모가 얼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세도 저는 상당히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 하면 아마 이번 이 부실 자료 제출과 관련 논란 플러스 만약에 이 후보자의 능력에 대한 아마 질타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야당의 입지도 상당히 공고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뭐 오후 4시에 근거 자료가 안 온다.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를 들면 그동안에 도덕성 검증 때문에 조금 상대로 소홀했던 정책 검증 이런 부분들을 막판까지라도 끝까지 몰고 가서 이 추궁하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역으로 민주당의 입장에서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면죄부를 주겠다는 그런 자세로 저는 이 청문회에 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하게 추궁을 한다고 해서 그 야당 후보자, 즉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은 정말 민주당답지 못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여야 각각에서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유일하게 유임이 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앞서 이야기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라라고 입장을 밝혔고, 야당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실용 또 통합 인사 이렇게 얘기 또 평가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민주당 계열의 어떤 농업 전문가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새롭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지난 어떤 비상기업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그 송미령 장관이 그대로 유임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 나름대로 굉장히 조금 강하게 추진했던 어떤 양곡법을 비롯한 농안사법에 대해서 아주 이 거부권을 건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아마 송미령 장관을 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아마 그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송미령 장관이나 우리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조금 이 포석이 있는 그런 인사 카드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지금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농민단체라든가 또는 노조로부터 나름대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청구서가 들어올 거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아마 민주당 당시에 야당일 때는 아마 어떤 양곡관리법이라든가 어떤 이 쌀을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이 워낙 국가재정으로 부담이 되지만 나름대로 야당이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지금 여당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던 송미령 장관을 통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설득을 하고 하는 나름대로 원포인트용 어떤 유임 카드가 아닐까 하는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아마 나름대로 고용노동부 장관도 비슷하게 아마 민주노총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시키는데 많이 했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는 아마 노란봉투법이나 여러 가지 주 4.5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보면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설득하거나 오히려 절충한 타협안을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농림부 장관 유임이라든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아마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한 거는 나름대로 그러한 어떤 대선 청구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견제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금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인사 카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송미령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자신이 농망사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사과를 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의 지금 야당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정말 영혼 없는 관료라는 말이 맞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송미령 장관이 사실은 이 유임 제안이 받았을 때 자신의 소신이 정말 그랬다고 한다면 그 직을 거부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저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이 필요했다고 아마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양국관리법이잖아요. 양국관리법이라는 것이 초과 생산된 이 벼를 의무적으로 수매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조 단위의 예산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게 정부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미령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0분 동안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면 만약에 이 부분에 가면 그 대안이 뭐냐? 그래 물어보니까 송미령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벼 재배 면적을 축소하는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이 초과 생산을 억제하는 그런 나름대로 대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그러니까 야당일 때하고 국정을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위치는 다르거든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있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도의 대안을 갖고 뭔가 이렇게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계속 좀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유임을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용.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구현되는 한 장면인 것인데요. 결국 이 모든 사태에 대한 혼란, 혼선, 그리고 질책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송미령 장관이 스스로가 지금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바로 그런 나름대로 노력의 일환으로 어제 국회에 나가서 본인의 발언에 대한 좀 감정적으로 치우쳐진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지금 양국관리법에 의해서 재정이 크게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서 그걸 갖다 밀고 나가는 그런 농정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